그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생산물 시장 나오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물가, 그다음에 소득이 결정된다. 이미 한번 살펴봤죠, 우리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식 하나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총량인데 이제 여기서는 총 생산이니까 뭐 어떻게 되죠? Y로 표시해도 되겠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단순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물가 지수겠죠. 전체적인 물가 지수.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커브는 이렇게 되죠. 단기 공급선은 그렇죠. 단기 공급선은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근데 보시면 책에 보시면 총 공급과 총 공급 곡선인데 총 공급 보시면 임금과 물가 수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 부분이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 용액의 총 생산물을 말한다. 이게 이제 총 공급에 관한 것인데, 자 보시면 장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할 경우 단위당 이윤이 증가하니까 공급을 늘리려고 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기 공급 곡선이에요. 가령 제품의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제품의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더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밑에 보시면 장기 총 공급 곡선 나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임금도 물가 상승률과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기라는 표현, 경제학에서 처음 말했다. 신축적으로 가격들이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말이죠. 임금도 함께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뭐예요? 임금을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는데 장기로 가게 되면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려고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더 뽑아서 일을 하는데 임금이 같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오른 실익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기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총공급곡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거나 하더라도 결국은 신축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반영이 돼서 적정 장기, 롱텀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잠재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결국은 임금과 상쇄되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수렴하게 되더라. 이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장기 총 공급 곡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잠재 GDP에 상응하는 총 공급 곡선으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다. 이때 실업률, 이 상황의 실업률이 뭐냐?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뒤에 또 계속 나옵니다. 자연 실업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실업률만 있는 경우. 그렇죠? 이게 바로 잠재 경제 성장률이다. 그래서 그 국가 경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는 거죠. 이거를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잠재 성장률을 쭉 끌어 이걸 오른쪽으로 계속 이제 당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실업률이다. 그게 자연 실업률.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총 공급 곡선상의 이동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보시면 총 생산과 물가와의 함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곡선 안에서 이동하는 거는 이 두 팩터 간의 그 조율인 거고, 이 이외의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곡선 상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 이 두 팩터가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곡선상의 이동은 보시면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고, 물가 외에 미치는, 그렇죠,
보시면 78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물가 이외의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변하는 경우에는 곡선 자체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뭐 기술이 혁신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 총 공급 곡선의 이동 보시면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보실래요? 방가로 이번에 장기 총 공급 곡선의 이동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인구 증가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어떻게 하면 우상향을 시키는 게 이제 경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인구 자체가 는다거나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느는 거잖아요. 인구가 증가한다거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의 증가 혹은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무슨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게 가령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구 증가라든가 그렇죠? 자본의 증가 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잠재의 성장 곡선을 우상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총 수요가 나오죠. 총 수요도 마찬가지죠. 총 수요를 보시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Q인데 이건 한 나라로 보면 이렇게 이제 국민 총 생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물가. 그렇죠. 총 수요는 우하향하는 거죠. 네, 그렇죠. 물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죠. 너무나 당연하죠. 물가 하락은 총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매력 효과라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늘어나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100원에 한 개였는데 그렇죠? 50원으로 떨어지면 두 개를 구매할 수 있잖아요. 같은 가격에.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셈인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 통화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논리고요. 부의 효과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역시 연결되네요. 물가가 하락하면 부의 실질 구매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게 부의 효과죠. 그 다음에 순수출 효과라는 게 있죠. 국내 생산물의 가격 그러니까 국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해외에서 아무래도 구매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 경쟁이 커서 수출이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총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거 마찬가지죠. 가격과 생산에 관한 것들. 이 가격 팩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곡선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가계의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좀 잘 봐주세요. 표 나와 있죠. 영향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정리된 표인데 요걸 한번 좀 봐주세요. 영향 요인의 첫 번째 보시면 표 안에 실질 소득의 증가라는 표현이 있죠. 자, 보세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비도 증가할까요?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 이게 세 번째 나오죠.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자금을 끌어다 쓰기가 어려워지죠. 소비 지출이 감소하네요.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래 기대라는 표현이 있죠. 미래 기대를 해가지고 물가 상승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미래에 물가가 오르리라고 예상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미리 사죠. 사재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물가 상승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이해되시죠? 요거 조금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일본은 반대 효과가 있어요. 일본은 예를 들어서 미래에 물가가 안 오르니까 심지어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건을 사야 되는데 미래에 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안 사고 기다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건 반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미래에 기대하면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비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기업 부분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표의 세 번째 보시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지출은 감소한다. 이해되시죠?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에서 공장 짓고 돈을 빌려서 하기 힘들잖아요. 투자 지출이 감소할 것이다.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끝에 보시면 반가로 5번에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나라 마찬가지지만 관리통화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본위 제도가 이제 무너진 지 오래됐는데 근본적으로 유일한 발권력을 가진 게 바로 중앙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화공급을 하는데 첫 번째 통화공급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통화공급을 늘리게 되면 이제 사람들 호주머니에 이제 돈이 통화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총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리고 돈이 흔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아무래도 빌려 쓰기가 쉽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게 되는 사람도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죠. 뭐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돈값이,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뭐냐? 돈의 값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가장 좋은 게, 그래서 금리가 올랐습니다라는 건 뭐지요? 돈값이 오른 거예요.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거지.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돈값이 떨어진 거지. 돈이 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면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화에 대비해서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물가죠, 물가. 그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물가와 국민 실질소득의 결정이라고 해서 표가 나오죠. 예, 보시면 나중에 또 여러 번 설명이 될 거니까 그건 또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자, 이번에 이제 노동시장입니다.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노동에 관한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되는 게 임금인 거죠. 수요와 공급.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있을 거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적정 임금과 노동량이, 시장에서의 노동량이 결정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의 노동, 그렇죠. 이때를 표 보시면,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 자연실업률이라고 있죠. 이때의 균형 점, 이때의 잠재 GDP, 그렇죠. 그렇죠. 잠재 성장률에 이때의 실업률보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실업률이죠.